준비가 좀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중세사 수업 시간을 맡은 역사교육과 신문웅입니다. 저는 오늘 중학교 2학년 역사 2, 그 중에서도 고려의 성립과 변천, 그리고 호상국 통일, 폐조의 정책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발해와 후삼국의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까지 함께 배웠었어요. 그리고 그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들을 오늘 한번 지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오늘 수업과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 한번 사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신라 말의 중앙민족들은 부패하고 사치와 혁명에 젖어 있었다. 나라의 창고는 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중앙정부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독촉하자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힘을 모아 지역의 세력가로 성장하였다. 삼국사기에서 가져왔던 내용입니다. 당시 통일신라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어요. 신라 말기는 통일신라 말기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는데 일부 귀족들은 노비를 3,000명씩 보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처럼 금이택과 같은 사치를 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금이택이란 금을 입힌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라 역사과학관에 있는 상상도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챗GPT로 한번 그림을 만들어 왔어요. 당시 사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그럴싸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런 그림을 그냥 참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서 세력과 힘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호족들이 뭐 신라 별로야, 우리 고구려로 돌아갈래, 백제로 돌아갈래 하면서 그렇게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고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나라가 존재했다고 해서 후삼국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만든 지도와 연표예요. 외우라고 가져온 건 아니고 선생님 전 학습지에 보면은 같이 지도랑 연표가 그대로 있는데 수업 들으면서 참고하면서 같이 어디쯤에서 일어나고 있고 언제쯤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참고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표나 지명에다가 빈칸 들어서 시험 안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의의를 알아본다. 태조 왕건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려를 세운 왕건이 어떻게 그 후삼국을 통일을 했는지, 그럼 그 후삼국 통일에는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라를 세운 왕건이 어떠한 나라를 다지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지 그 정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고려를 나가기 전에는 고려의 개관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고려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는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 있고 후기는 무신들, 그러니까 즉 힘을 가진 세력들이 정변을 일으키고 나라를 차지했었던 무신디권위와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을 했었던 원간섭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고려를 보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배 세력이 누구였냐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 전기의 지배 세력은 바로 고려 건국 세력과 호족입니다. 이후에 지배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 나가면서 또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고려 건국 세력, 호족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려 건국 과정을 한번 같이 봐보죠. 송억의 호족, 여러분 그 학습지에다가 색깔에 맞춰서 파란색은 파란색 빈칸은 파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 빈칸은 빨간색으로. 선생님 필기는 여러분 수업 좀 오래 했으니까 알겠지만 검은색은 일반 내용, 파란색은 중요한 내용, 빨간색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부수적인 내용, 그리고 세모는 하지만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송억의 호족 왕건은 궁예의 신하가 됩니다. 왕건은 금성지역, 후백제의 금성지역을 정벌을 하면서 큰 공을 세우고 궁예의 신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궁예 지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그래도 궁예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영상 봐봐요. 다른 버전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 제목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권력에 미쳐가는 궁예.
이렇게 포악했었던 궁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건 중요합니다. 호족을 탄압을 하게 됩니다. 이에 호족 세력은 우리 이러다 다 죽겠다 이래서 궁예를 내쫓고 후백제 금성을 정벌하면서 공을 세웠던 왕건을 국왕으로 세웁니다. 왕건은 그렇게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식으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짓고 송화 자신의 원래 본거지였던 성읍으로 도읍으로 옮깁니다. 이게 바로 9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발해 멸망 그리고 그 발해 유변을 포용했었던 926년에 발해가 멸망한 926년에 고려는 발해 유변을 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고려를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왕건은 처음에는 신라와 모호적이었어요. 처음이 아니라 신라와는 모호적이었고 후백제와는 대립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적으면서 따라오고 있죠? 그렇게 근데 후백제가 신라의 금성을 공격을 하면서 이에 고려가 신라와 모호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신라를 돕기 위해서 공산에서 후백제와 전투를 벌입니다. 이 전투에서 고려는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고려는 포기하지 않고 3년 후 바로 고창에서 후백제와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면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쯤에 935년에 백제 내부에서 왕권 다툼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학습지 없어요. 그냥 안 적어놨는데 견훤은 후백제 내부에서 왕권 다툼이 있었어요. 견훤의 아들인 신검이 아빠 이제 내려와 내가 왕할게 하면서 아버지를 그 절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견훤이 여기서 탈출을 해서 고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백제를 물리쳐주세요 라고 이제 왕건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왕건은 견훤을 굉장히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극진히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935년 신라의 경순왕은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신라는 항복을 하고 나라를 고려에 넘기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고려 왕건과 후백제 아까 아버지를 절에 가둔 신검이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되고 후백제가 멸망하고 드디어 936년 후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러한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는 어떠한 의의가 있을까요? 바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민족 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통일이 언제도 한 번 있었죠, 우리나라에. 신라 시기에도 삼국 통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신라의 삼국 통일은 처음으로 한반도를 통일했다라는 의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세에 의존적이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삼국 통일은 자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이었다면은 한편으로는 나라가 이후에 무신진권기 혹은 원간섭기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통합의 한계점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왕건은 첫 번째로 전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민생 안정 정책으로 세금을 감면하고 빈민을 구제하게 됩니다. 이 사진도 선생님이 PPT로 가져온 사진입니다. 요즘 웃긴 게 있죠? Support Tax Reduction 1390년에 영어와 한글이 있게 됩니다. 사진에 오류가 있는 거니까 그냥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왕건은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왕건이 호족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호족 중에서 왕이 나온 거지. 다른 호족들도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왕건이 이들을 다 없애버릴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들을 준 인물들이기 때문에 지역 세력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건은 아주 적당한 밀당 정책을 굉장히 잘 취해야 됩니다. 강금과 채찍 정책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해요.
첫 번째로 왕건은 혼인 정책을 취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죠. 대답이 나와야 해요. 근데 요즘은 가족이 꼭 믿을 수 있는 대상인지 좀 의문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남과 남이 만나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죠? 결혼, 혼인입니다. 이렇게 왕건은 유력한 호족 가문 딸들과 결혼을 하고 혼인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왕건의 부인 수가 무려 당시 29명이었다고 해요. 그 왕건 이후에 고려 부인의 왕의 부인의 수가 평균 3.2명이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의 부인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왕건은 관직과 토지와 성씨와 본관을 내려줍니다. 관직 토지는 알 거고 성씨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김이박, 송윤이면은 송이 지역, 가족의 이름을 성씨라고 하고 본관은 지역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혜김 씨 혹은 전주희 씨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성씨와 본관은 지역의 짝만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씨와 본관을 받으면은 지역에서 내가 유력하로 행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채찍 정책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호족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호족은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지방에 있었죠? 이렇게 지방, 자신의 출신 지역의 책임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사신관 제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교수님께 보는 건데 대한민국 지도는 3과 5를 그리면 됩니다. 혹시 우리 민용님 고향이 어디예요? 저 구례. 구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민영이를 구례의 책임관, 사신관, 구례를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삼는 거예요. 관리로 삼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 관직을 주는데 이게 왜 채찍 정책이에요? 견제 정책이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구례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민영이에게 책임을 묻게 하는 거예요. 구례에서 강도가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민영이가 관직에서 잘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기인 제도는 무엇이냐? 호족 자녀를 수도에 머물게 하면서 출신 지역에 대한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는 동시에 인질로 삼는 제도를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은 민영이의 자녀를 개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민영이는 자녀 걱정에 여기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겠죠. 혹시 여기서 내가 호족으로서 내가 와서 왕이 되겠다 하면은 민영이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왕건은 당근과 채찍 정책을 활용해서 굉장히 이 호족들을 잘 다스립니다. 여러분 좀 건조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한 왕건은 태조는 북진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고구려를 계승을 한다는 의미로 고구려의 옛 수도가 어디였죠, 여러분? 평양이에요.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고 해서 이름을 서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식을 나타낸 발해를 물리친 거란을 배척을 하고 여기가 청천강역이고 여기가 영흥만이거든요. 청천강과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왕건이 자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아까 부인이 29명이었고 자녀는 무려 34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엄청 많으니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왕위 다툼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유 10조를 만들어서 후대 왕에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교훈으로 삼도록 합니다. 훈유 10조 내용을 한번 같이 봐볼까요? 다 읽지 않을 거고 파란색으로 칠한 것들만 한번 같이 봐볼 거예요. 첫 번째, 불교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 불도, 바로 불교를 강조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이런 사료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느 시대에 이야기하고 있는지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파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2조 모든 풍수사상, 풍수사상 또한 강조했으며, 세 번째는 중국의 풍습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 본받지 말 것. 고려의 자주성, 거란에 대한 적대성을 나타내는 것. 서경을 중요시할 것. 여러분 이건 모르는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수업 시간에 했었죠. 서경, 고구려. 바로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같이 선생님이랑 빈칸 마지막으로 채워보면서 복습하고 복습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답하면서 한번 해봐요. 같이 한번 채워봅시다. 송악의 호조, 왕건은 누구의 신하가 되죠? 붕의의 신하가 됩니다. 붕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누구를 탄압해요? 호족을 탄압합니다. 교적 세력은 붕괴를 내쫓고 왕건을 국왕으로 세우고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 짓습니다. 고려는 신라와는 우호적이었지만 후백제와는 대립했어요. 그리고 신라의 무슨 왕이?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하고 고려와 고려의 왕건과 자기 아버지를 절에 가둔 후백제 신검이 밀리천 전투를 통해서 여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고 후백제는 멸망하고 후삼국 통일을 드디어 이룩하게 됩니다.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또한 태조는 나라를 짓고 난 이후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세금을 감면을 하고 호족, 자기가 호족 출신이었으니까 또한 지역의 호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호족 통합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부인이 29명, 결혼 혼인 전체, 관직 토지, 전주이 씨, 김해 김씨, 성씨와 그리고 지역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본관을 내려줬다고 했어요. 책집으로는 민영이를 서울로 올려보낸 민영이의 지역 책임관 시키는 거 사신관제도, 민영이의 자녀를 개경으로 올려보내는 거 기인제도예요. 그리고 북진 정책을 취했고 고구려의 예수도인 평양을 서쪽의 수도라고 하여서 서경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요 10조를 남기고 이렇게 고려 태조 정책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3분간 각자 교과서 읽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다들 열심히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업 시험 마무리하겠습니다.